심층 인터뷰 시작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놓고 정치권이 치열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시간에도 현재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은 시작됐고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연 시도를 한다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현재 입장이 이렇습니다. 오늘 심층 인터뷰 시간에는 정치적인 건 좀 빼고요. 법리적으로 현재 탄핵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헌법학자이면서 현재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로 사회 분위기도 무겁고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이슈라 참 질문하는 저도 어렵지만 변호사님도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차근차근 법리적 우리 3프로 시청자들에게 법리적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돼서 이거 먼저 여쭤봐야겠어요. 네, 요 절차는 헌재하고는 전혀 따로 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헌재에서는 이제 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즉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네.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는 네. 내란죄에 대한 이제 국가 형벌권을 부과하기 위한 이제 수사, 네. 그리고 이제 수사가 끝나면 이제 공소 제기에 따라서 이제 재판이 이제 진행될 건데, 네. 이제 수사 절차와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는 전혀 별개의 절차고, 네. 그 목적과 기능도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수사 어떤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네. 또 탄핵 심판이 뭐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네. 헌재 재판관 분들이 이것이 이제 우리 헌법에 위반되는 행동을 했는가, 행위를 했는가를 확인하려면 그 사실 여부를 수사를 하진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당연합니다. 그러면 네. 공수처나 검찰이 한 자료를 갖고 와서 위법 여부를 다퉈야 하는데 그게 따로 갈 수 있는 건가요? 당연히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에서 네. 지금 검찰의 뭐 특별수사본부나 네. 뭐 경찰의 특조단, 그다음에 공수처에서의 어떤 수사 기록, 즉 그 피의자 신문조서나 뭐 참고인 진술조서를 송부받아서 네. 그거를 당연히 재판 절차에서 활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에서도 네. 당시 그 특검이나 검찰에서의 수사 기록을 등본 송부 촉탁을 해서, 그러니까 사본이죠. 사본을 보내달라고 해서 재판에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이제 문제된 게 탄핵 심판에서는 그 내란 범죄 아닙니까? 이제 국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제 점거하고 봉쇄하려고 했던 것, 이제 내란 범죄와 관련한 수사 기록은 당연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에 이제 활용이 되고 사실 인정 여부나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자료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수처나 검찰의 수사가 늦어지면 헌재에서는 자료를 기다리고 있다가 헌법재판관 분들이 심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늦어질 수 있겠네요. 저는 이번 사건은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과 달리 이번 윤 대통령의 이제 위헌적인 계엄 선포, 그다음에 국회와 중앙선관위 점거, 이것들은 뭐 전 국민에게 생중계가 되고 지금 많은 언론 보도나 뭐 군 주요 지휘관들, 경찰 수뇌부들이 이미 뭐 국회에서의 뭐 증언이나 진술을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 안에 이제 제출된 증거만으로도 탄핵 심판의 어떤 결론을 맺는 데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네. 다만 지금 수사기관에서 이미 수사가 되어 있고 그 이번 계엄군의 뭐 이동이라든가 뭐 지시명령 이런 것들이 대부분 수사 과정에서 이제 이미 돼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수사 및 재판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그 기록들을 한 번 더 확인을 할 건데요. 만약에 그 기록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탄핵 심판의 어떤 결론을 내는 데 있어서는 뭐 그렇게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즉 그 수사기관의 기록이 없더라도 이미 충분히 이 헌법재판소에 뭐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자료가 증거가 충분히 지금 모아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내란죄 같은 형사 사건은 아주 엄격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얼핏 예. 기억하기로 예를 들어 뭐 도둑 한 명을 잡을 때 이 사람이 뭐 한 95%, 98%, 뭐 99% 그렇죠? 예. 네. 그렇지 않으면 분명 90%는 이 사람이 도둑놈이어도 형사 사건으로 유죄가 입증이 어렵다면서요. 예. 근데 그거랑 그 잣대하고 헌재 잣대는 좀 다르다면서요. 그렇죠. 물론 이제 탄핵 심판은 이제 그 기능 자체가 원래 네. 탄핵이라는 것은 뭐 대통령 등 고위직 공무원이 직무집행에서 위헌 위법적인 행위를 했을 때 그런 고위직 공무원을 계속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게 부적절하다. 이거 네. 헌법 수호 차원에서 그 사람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본질이고 네. 그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고요. 형사 재판이라는 것은 수사라는 것은 그 사람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형사 처벌을 위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에게 부여되는 어떤 불이익이 굉장히 가혹한 거죠. 즉 내란죄 같은 경우는 특히 사형까지 당할 네, 수도 있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형사소송법의 어떤 증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엄격하게 적용이 된다는 네. 거죠. 그거에 비해서 탄핵 심판은 그런 어떤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파면할지 말지만을 결정할 정도의 어떤 입증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아주 엄격한 뭐 증거 능력이나 증거 절차, 조사 절차가 필요하지만 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법원 중에 뭐 한 사람의 뭐 무고한 사람을 네. 처벌하느니보다 뭐 99사람의 어떤 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 오히려 못 잡는 게 낫다. 예. 네, 네. 그게 바로 이제 뭐랄까요? 이제 억울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제 격언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 비춰와서 형사소송은 아주 엄격하게 진행되는 것이고 그거에 비해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그거보다는 조금 완화된 네. 입증으로도 족하다는 거죠. 예. 지금 변호사님이 헌법 수호 이야기하셨잖아요. 예, 예. 기자들이나 정치인들도 잘 쓰는 문장 중에 하나가 대통령 취임식 할 때 보면 벌써 헌법을 준수하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당연하게 예. 어느 나라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윤 대통령 관련해서 헌법을 준수하고 또는 뭐 헌법 정신을 위배했다 대통령이 예. 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헌법 정신이라는 게 뭡니까? 그야말로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바죠. 뭐 민주주의 원리, 네. 국민주권 원리, 뭐 법치주의 원리, 네. 뭐 이런 헌법상의 어떤 제 원리, 네. 원칙 이런 것들을 우리의 헌법 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권력 분립의 원칙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뭐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국민주권의 원리, 민주주의 원리, 법치주의 원리 이 세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해 볼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사회 시간에 배운. 네. 예. 그게 이제 각 헌법에 있는 각 규정들 그리고 이제 법률로 이제 구체화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할 때 헌법을 준수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대한민국의 헌법 체계하에서 만들어진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대통령도 헌법상의 권한이라는 것이 결국은 헌법에 의해서 부여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헌법을 준수해야 된다. 그것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가장 제1의 책무가 이제 헌법의 준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을 준수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는 취임에 있어서 대일성이가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대통령의 이제 위헌적인 계엄 선포라는 게 결국은 이 헌법을 준수해야 되는 대통령이 오히려 헌법의 뭐 발동의 어떤 요건이 딱 정해져 있는 계엄을 위헌적인 상황에서 선포하고 네. 오히려 헌정 질서를 중단 마비시키려고 했다는 것. 이 점에서 대통령의 이번 계엄 선포 행위와 이 내란 행위가 우리의 이제 헌정 질서에는 네. 완전히 이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고 특히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해야 되는데 오히려 헌법상 부여받은 그 권한을 가지고 헌정을 마비시키려고 했다는 거.
그리고 국민의 기본적인 헌법상의 권리를 제한하려고 했다는 네. 거. 여기에 이제 심각성이 있는 거죠. 예. 반대로 윤 대통령은 담화문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여쭤보고 다른 거 구체적으로 헌재에서 어떤 위법한 사항을 다툴 것인지는 잠시 후에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정 질서를 야권이 너무 문란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윤 대통령은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네. 윤 대통령이 이제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제 야당이 이제 입법부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수를 점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야당이 원하는 쪽으로 입법이 되고 이제 뭐 탄핵도 되고 뭐 또 예산안도 이제 뭐 삭감이 네. 되고 이런 부분이 물론 이제 좀 마음에 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건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입법부와 행정부가 체크 앤 밸런스, 네. 즉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권력이 행사되도록 해놓은 것이거든요. 근데 야당이 비록 뭐 다수에 의한 어떤 힘의 지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헌법이 다 예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탄핵 절차라는 것도 네. 뭐 국회에서 다수결로 정하면은 그건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거고 다만 그것이 폭거인지 아닌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법적인 절차를 네. 통해서 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파면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정치적인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 가결이 되더라도 제3의 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법적으로 정말 이것이 뭐 파면 사유가 있는지를 재판을 통해서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소추 가결 그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예산의 어떤 그 감시나 삭감 여부는 우리 헌법이 국회에다 부여한 겁니다. 그리고 뭐 각종 어떤 법안의 어떤 통과 이런 것도 국회의 어떤 몫이기 때문에 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자체를 대통령이 그게 싫다는 이유로 그게 헌정 질서의 어떤 마비나 중단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된 거다, 인식이. 그거는 당연한 거고 만약에 대통령이 그거를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다면 적극적으로 국회와 이제 대화하고 타협하고 설득하고 네. 이런 과정이 더 필요하다.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회가 뭐 야당이 다수가 돼서 입법 폭주를 한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해버리고 그것이 오히려 헌정 마비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반대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거는 당연히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서 네. 국회가 움직이는 거죠. 그 점을 우리 윤 대통령은 그 점에 대한 어떤 충분한 인식이 없었던 거예요. 권력 분립과 국회와 어떤 대통령의 관계라는 것이 이 체크 앤 밸런스,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네. 그것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한 우리는 그것을 존중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인식은 참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 계엄도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 담화문을 네. 보면 대통령 담화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법 마비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제가 자꾸 윤 대통령을 사법부가 그러니까 탄핵으로 야권에 잇따른 탄핵으로 인해서 사법부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러니 계엄이라는 특수한 대통령의 통치권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네. 이 논리인데요. 전혀 맞지 않고요. 지금 뭐 사법부가 마비되었다는 것도 저는 뭐 전혀 뭐 동의할 수 없고요. 뭐 지금 왜 사법부가 마비됐습니까? 법관들이 독립해서 재판을 잘 진행하고 있고요. 저는 대통령의 어떤 그런 인식과 표현이 잘못됐다고 보고요. 대통령의 입장에서 마음에 들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우리 시스템이에요. 네, 예. 네. 견제하니까요. 네. 네. 견제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 견제가 싫다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 정신에 반하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인식 자체가 좀 잘못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대통령은
어떤 계엄을 선포한다라고 하면은 헌법의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여야 되거든요. 그 경우에도 군병력을 동원해야만 될 절대적인 필요가 있는 경우여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전시사변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군병력을 동원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그리고 계엄 선포를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또 국회에 통과해야 되는데 이런 실체적 요건도 거치지 않았고 절차적 요건도 전혀 거치지 않았어요. 그 점에서 이번 계엄 선포 행위 그 자체만으로 보더라도 명백히 위헌이다라는 것은 뭐 대부분의 학자들뿐만 아니라 법조인들도 그리고 우리 일반 국민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엄이라는 것은 정말 전쟁이라 일어나야 계엄 선포에서 상식적으로는 군이 투입이 돼서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지. 저는 이런 경우를 계엄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반헌법적이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잠시 후에 법리적인 거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절차적인 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래서 체포영장 청구했는데 공수처에서요. 이러면 이제 법원의 영장 발부가 뭐 오늘 내일 나오겠네요. 네,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공수처 수사관들이 가서 대통령실 가서 지금 직무가 정지돼 있는 윤 대통령의 구인을 시도할 거예요. 네. 그다음 어떻게 됩니까? 뭐 대통령이 아니라면 뭐 당연히 이 영장은 당연히 집행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경호처에서 만약에 글쎄 경호처에서 그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을 얻어야 그 장소에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 그랬죠. 근데 이번 그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압수수색 영장이 아니고 체포영장입니다. 인신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인신에 대한 체포영장에 있어서는 아무런 제한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만약에 이번에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할 때 경호처에서 이거를 못 들어오게 막는다든가 하면은 이거는 뭐 특수 공무집행방해로 볼 여지도 있다. 그 점에서는 좀 어떤 법적인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떤 충돌 여부는 이제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그 점은 공수처에서도 영장을 집행하기 전에 명백하게 대통령 경호실에 이거는 뭐 일종의 압수수색 영장이 아니고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니다. 그냥 사람을 구인하는 것이다. 구인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거부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만약에 이걸 거부하게 되는 경우는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먼저 얘기를 하고 영장 집행을 하는 것이 충돌이나 어떤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참 절차적으로 하나씩 여쭤볼 건데 탄핵 심판은 이제 시작이 됐죠. 이미 재판은 시작됐죠. 준비 기일 해서 그 저쪽에 윤 대통령 측 변호사들도 출석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재판 시작된 거죠. 네, 우선 뭐 재판의 시작이 언제부터냐라고 한다는 것은 오히려 뭐 더 명확하게 보면 탄핵 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때부터 재판은 시작된 거죠. 근데 이제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반드시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서면 심리로만은 안 되고 변론, 구두 변론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두 변론 절차를 이제 거쳐야 되고 대통령인 피청구인, 피소추자도 법정에 출석할 권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두 변론 절차는 아직 시작이 되진 않았습니다. 구두 본격적인 변론 절차에 앞서서 지금 준비 기일만 이제 한 번 있었고 내달 3일에 이제 한 번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다음 달 1월 3일 날 준비기일이 이제 끝나면 아마 그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변론 절차로 이제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지금 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어떤 중대성 내지 시급성 때문에 집중 심리를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 심판의 어떤 진행을 보면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씩 재판을 했어요. 네. 집중 심리로. 그리고 최대 17회 변론을 하고 이제 종결을 하고 이제 선고를 했는데 이번에도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는 조금 사안이 좀 간명하고 증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변론을 하더라도 10회는 넘지 않지 않을까. 네. 예, 그렇다면 다음 달 1월부터 본격적인 변론이 되면 아마 1월 달 내에 변론 절차가 전부 다 종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물론 이거는 아직 뭐 지금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정 자체는 없습니다. 언제 뭐 90일 안에 뭐 헌재 결정이 나야 한다든지 법에는 네. 이제 180일 안에 6달 안에 가급적 뭐 꼭 그 탄핵 심판만을 염두에 두고는 네. 아니고 이제 헌법재판의 경우에는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네. 결정을 해라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헌재에서는 이 180일 규정을 뭐 강행 규정으로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이제 훈시 규정으로 생각해서 가급적 빨리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수도 없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접수된 때로부터 3개월 정도 네. 92일인가요? 이제 걸렸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덜 걸릴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고 저는 뭐 최대 한 60일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이제 2달 정도. 그러면 대략 2월 20일. 예, 그 안에는 결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변론 절차가 일주일에 한 2, 3회씩 집중 심리가 되면 1월 달 안에는 거의 변론이 마쳐질 것으로 보이고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는 이제 재판관들이 이제 파면 여부라든가 법 위반의 중대성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네. 평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아마 일주일 이상 걸릴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 판결이 어떤 내부적인 어떤 결론이 내려지면 이제 판결문, 결정문을 쓰는데 한 일주일 정도. 네. 그러면은 변론 종결 이후 한 2주 정도면은 충분히 결정 선고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2월 보름 이후에. 예, 네. 그 정도면은 선고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헌재에서도 빨리 하겠다고 최대한 빨리 하겠다는 입장은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그죠? 네. 그리고 윤 대통령 측이 지연 의도가 있으면 어떻게 이야기했더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 네. 했던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고 윤 대통령은 법률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본인이 나와야 되고 나오겠죠. 뭐 과거 대통령들은 탄핵 심판에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 안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출석을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번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리인단을 통해서 직접 출석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는 아마 적절한 때 뭐 맨 첫 변론에 뭐 참석을 하지 않으면 다음 기일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네. 그리고 소추위원이 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피청구인 대통령을 신문을 할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법에는. 예. 그 헌재 안에서요? 그렇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예. 네. 그러니까 형사사건이라면 검사. 지금은 그렇습니다. 법사위원장이면 정청래 의원이. 정청래 의원은 율사가 아닌데요? 주변에 다른 의원들이 같이 하겠군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제 소추위원회 대리인단 변호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신문을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 헌재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그거는 재판입니다. 그게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형사재판도 검사가 피의자 불러서 뭐 이렇게 따지듯이 헌재도 그렇게 한다. 예, 피고인 신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형사재판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탄핵 심판에서는 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른바 소추위원으로서 형사소송으로 말하면 검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소위 형사 소송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네. 대통령을 이제 신문을 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회에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킨 다음에 이 사람이 우리 헌법을 위배했느냐를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해 주세요라고 올렸기 때문에 일종의 검사 측 대리인은 예.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이 박근혜 대통령 때는 권성동 의원이 맞습니다. 했던 것 예. 같은데요. 마침 예. 그 사람은 또 검사 출신이라. 예. 그런데 박근혜 그러니까, 대통령은 네. 출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제 신문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네, 예. 네. 네. 그래서 대통령은 출석을 해서 본인의 어떤 이번 계엄 선포의 정당성 내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재판관들한테 알리려는 네. 그리고 이제 일반 국민들한테도 본인의 어떤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이제 주장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기회를 아마 재판부가 뭐 그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방어권이니까요. 당연하죠. 네. 다만 대통령이 원하는 만큼의 많은 시간을 할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건 재판이기 때문에 네. 양측에 동일한 시간을 아마 부여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원한다고 해서 시간을 다 주지는 않는다. 상당히 제한적으로 줄 것이다라는 생각은 들고 만약에 대통령이 나오면 네. 소위 이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통령을 대상으로 해서 신문도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네. 봅니다. 예. 직접 할 수도 있고 옆에 이제 수많은 변호인단 그 대리인단이 있을 거니까 같이 할 그렇습니다. 수도 있고. 예. 정청래 의원이 직접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규정상 그렇군요. 네. 제가 알기로 대통령은 헌재 판결은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빨리 대응하고 이 반란죄에 대한 이 형사적 이 수사는 최대한 미뤄본다는 전략인 것 같거든요. 네. 저는 대통령 대리인단 내지 변호인단의 어떤 입장이 네. 뭐 탄핵 심판에 집중해야 되고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이 먼저다라는 네. 그런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 취지는 지금 수사를 받게 되면 구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내란죄 중요 임무 수행자들 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영장 이제 구속 기간도 거의 이제 만기가 다 되기 때문에 김용현 장관뿐만 아니라 나머지 이제 군 장성들뿐만 아니라 이제 경찰청장, 서울청장들도 다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런데 내란 범죄는 네. 이 집단범 조직범죄입니다. 그래서 역할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우두머리가 있고 중요 임무 수행자, 뭐 부하 수행자, 단순 가담자. 근데 지금 대부분 구속된 사람들이 중요 임무 수행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두머리가 반드시 있다는 거고요. 네. 그게 이제 뭐 구속영장 범죄 사실이나 공수 사실에도 이미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최소한 우두머리로 이제 적시가 돼 있는 거예요. 우두머리 없이 중요 임무 수행자만 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죄책이 더 낮은 사람들이 이미 다 구속이 되고 기소가 됐는데 네. 대통령이 우두머리로서의 어떤 수사를 받고 조사를 받게 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영장이 집행이 되고 발부가 되면 사실상 이거는 뭐 시간의 문제지 처벌이 된다는 것은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처벌된다는 것은 뭐 기정사실이라고 봅니다. 가능성이 매우 예. 높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측의 입장은 어떻게든 내란 범죄의 어떤 적용을 피하고자 하는 거고 그것이 탄핵 심판에서 먼저 이것은 고도의 정치행위고 고도의 정치행위는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로 나를 수사하거나 재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억지 주장 내지 강변을 하고 있는 거죠. 수사를 받기 시작하는 순간 사실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지금 뭐 중요 임무 종사자, 수행자, 중요 임무 수행자라 했던
사령관들도 다 사실은 뭐 야당 의원들이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실시간 생방송을 하고 있는 데서도 그냥 대통령한테 어떤 지시를 받았다는 걸 그냥 마치 고백하듯이 다 이야기를 해버렸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국회 출석에서도 대부분 사안을 김용현 장관 빼고는 전 장관 빼고는 다 이야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말씀대로라면 대통령이 수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하면 1월, 2월에는 대통령은 구치소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수감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헌재 의원들 입장에서는 참 감옥에 있는 사람을 물론 구치소가 뭐 저기 교도소는 아니지만요. 구속된 사람에 대해서 헌법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를 본다는 건 어찌 보면 요식행위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1월 다음 달 새해가 밝고 다음 달에 수사가 정상 속도로 간다면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단 말이에요. 예. 저는 이 생각도 하는데요. 사실은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3차례 출석 요구를 보냈는데 이제 불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지금 안 됐기 때문에 구속영장이나 뭐 공소제기를 아직 안 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상 지금 검찰 특수본에서 그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 사실상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용현 장관은 전 사실 좀 다른 이야기인데 공소장을 보면 굉장히 강하게 부인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그가 시켰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반대로 보면 제 생각입니다. 전 법률가가 아니라서 제가 우두머리는 아니에요. 뭐 이렇게도 들리고요. 뭐 저는 충분히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김용현 장관이 사실은 뭐 검찰에 출석 요구해서 나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자진 출석을 하고 조사를 받고 이제 구속이 됐는데 확신범 같은 느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사실대로 검찰에서 이 계엄선포 과정, 즉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사실대로 다 진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김용현 장관의 공소장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지시했다는 걸 다 이야기를 해버렸더라고요. 그러다가 뭐 구치소에 가서 뭐 약간의 극단적인 뭐 시도 선택도 뭐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갑자기 대통령이 이제 담화를 발표했어요. 뭐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응하겠다. 계엄 선포는 뭐 고도의 뭐 정치적 결단이고 뭐 대통령이 어떤 그런 결단을 내린 것이다. 그래서 뭐 어떤 정당성을 이렇게 주장하고 난 이후부터 김용현 장관이 수사에 불응했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장에 그렇게 쓰여진 있는 것을 보면 물론 이제 여인영 뭐 방첩사령관이나 뭐 곽종근 특전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의 뭐 어떤 진술이나 증언 내용도 이제 공소장에 더 들어갔을 수는 있습니다만 김용현 장관은 처음에는 사실대로 모든 것을 다 진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대통령 측과의 어떤 교감이나 대통령의 담화로부터 노선을 확 또 바꾼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에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나올 수가 없다. 그리고 검찰 특수본에서 이번에 그 김용현 장관을 이제 공소 제기하면서 나눈 그 보도 자료를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거든요. 뭐 총을 쏴서라도 뭐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뭐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을 정도라는 건데 그런 지시를 또 대통령이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을 불러서 출석해서 조사를 한들 뭐 대통령이 그런 사실이 있느냐 했을 때 아니라고 부인을 한다고 해서 뭐 이미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걸 진술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공수처에서 한 번 정도 출석 조사를 하고 바로 기소는 못하기 때문에 또 검찰에 넘겨야 돼요. 이제 검찰이 기소해야 되는데 기소권은 검찰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상 검찰 특수본은 이미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 거의 다 끝난 상태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조서 다 써놓고 도장만 받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이번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미 검찰이 그 자신감, 수사력과 어떤 능력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법리적인 걸 떠나서 내란죄라는 그 죄의 목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내란죄잖아요. 그러니까 란을 일으켜서 권력을 쟁취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군 통수권자가 왜 내란을 일으킵니까? 상대방이 일으켜야 되는 건데 이 부분 잘 이해 안 돼서요. 우선 우리 형법의 내란죄는 반드시 정권 장악 내지 정권을 찬탈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뭐냐면 정확히 내란죄를 뭐라고 규정했냐면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국헌문란. 그렇기 때문에 꼭 정권 장악 내지 정권 찬탈, 그러니까 권력을 갖지 않은 사람이 권력 찬탈을 위해서 어떤 폭동을 일으키는 경우만 내란죄로 이제 적용한 게 아니다. 그리고 국헌문란 목적의 정의를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하거나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네, 아 의회가 있네요. 거기. 예. 아 저기 선관위도 있군요. 예. 네. 그건 국회야말로 민의의 전당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대표 기관이고, 그 국회를 점거봉쇄하려는 것 자체가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여기 내란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과연 폭동을 일으켰느냐? 총을 무장한 군병력으로 하여금 국회 본회의장까지 그 본청까지 침투해가지고 의원들을 다 끄집어내려고 했다는 거. 그 이후에 뭐 또 국회의원들을 체포 감금하라고 하고 체포조까지 운영했다는 거. 뭐 체포한 후에 뭐 감금할 장소까지 마련해놨다는 거. 예. 그러니까 국회를 잠정적으로 폐쇄하려고 했다는 거고요. 앞으로 수사가 이제 더 진행되면 더 나오겠지만 뭐 별도의 입법기구를 만들려고까지 했다라는 얘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보도까지. 그런 점에 비춰보면 대통령은 이번 어떤 계엄 선포를 통해서 이른바 우리가 알고 있는 친위 쿠데타, 그러니까 본인이 대통령이고 권력을 갖고 있지만 정치적 반대 세력을 확실하게 제거함으로써 장기 집권을 획책한 전형적인 친위 쿠데타의 유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형태의 이른바 계엄 선포나 국회 장악, 점거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헌문란을 위한 또는 국헌문란을 시킨 폭동이다. 폭동을 시도하다 안 됐거든요. 이미 없는 겁니다. 내란죄에서는 그 내란의 결과 발생까지 요구하진 않습니다. 그 어떤 시도만 해도 이미 계엄 선포 행위가 이미 실행에 착수고요. 군병력이 국회에 들어가서 뭐 본청까지 침투해서 위협을 이미 가해서 위험 발생이 생겼습니다. 국회가 사실 일촉즉발의 위기에 있었고 조금만 시간이 지났으면 사실 국회가 개회를 못하고 뭐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체포 감금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말하는 뭐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딨냐, 질서 유지를 위해서 소수의 병력만을 뭐 국회에 보냈다라는 얘기들은 지금 나와 있는 얘기하고는 전혀 객관적 사실과는 안 맞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지금 어떤 친위 쿠데타가 실패한 이후에 이 내란 범죄라든가 어떤 정치적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 질문에 말씀 듣고 보니까 어폐가 있네요. 성공한 쿠데타만 처벌하면 뭐 과거에 우리가 이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처벌하듯이 한참 뒤에 역사가 뭐 바로 잡힌 다음에 처벌하거나 사실은 말이 안 되는군요. 실패한 쿠데타도 실패한 반란도 이 처벌되는 거지 사실. 그 반란이 만약에 성공했으면 처벌하기가 매우 어려울 거예요. 어렵죠. 제가 뭐 전두환 노태우 실패한 반란인데 왜 처벌합니까? 이렇게 여쭤봤는데 말이 안 되는군요. 그러면 헌재에서 구체적으로 따질 사항이 5개였는데 헌재는 그 4가지만 추려보겠다. 그 이를 위해 군대를 동원한 것은 그 4가지에 다 들어있다. 이래서 4가지를 추렸더라고요. 하나가 이제 계엄령을 선포한 거, 그 다음에 포고문 1호 발표한 거, 그 다음에 4가지인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이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법을 위반했느냐, 그래서 그 중에 하나라도 헌법을 위반한 사안이 있으면 그러면 탄핵은 인용되는 겁니까? 하나라도.
탄핵 심판 제도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대통령 개인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거나 네. 대통령 개인을 징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탄핵 심판 제도의 본질은 우리 헌법 체계, 우리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도거든요. 네. 그 대통령이 직무집행에서 이렇게 위헌 위법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거고 우리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직무집행에서 배제시키는 게 1차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가 뭐 10개가 있든 5개가 있든 그중에서 단 하나만이라도 이것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것이고 그것이 법 위반에 중대해서 대통령을 파면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헌법재판소는 파면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로 네. 탄핵 사유로 든 뭐 5개든 4개든 간에 그중에 하나나 2개가 법 위반 사항이 맞고 네. 그 법 위반이 중대해서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라고 하면 나머지 이 사유는 굳이 판단을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판단할지 안 할지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하겠지만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계엄 사태가 이제 초창기에 이 계엄군의 뭐 군 주요 사령관들이라든가 경찰 지휘관들이 주로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야 이건 내란죄까지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뭐 내란죄가 아니고 위헌적인 계엄 선포, 국회 점거를 시도했던 행위만으로도 이거는 뭐 대통령을 파면하는 데는 어렵지 않다. 네. 굳이 뭐 복잡하게 내란죄까지 갈 필요도 없다라고 이제 저희들은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수사 결과가 이제 진척되면서 너무나 이 그 대통령의 어떤 지시나 명령이 위법하고 네. 실질적으로 어떤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해서 장기적인 집권 어떤을 시도했던 이런 점이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 내란죄 되는 게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헌법재판소에서 아마 분명히 판단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방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우리 형법은 국헌 문란이 아니라 국헌 문란의 목적을 정의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국헌 문란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네. 형법 91조에 딱 정의를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을 효력을 상실시키는 거.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하거나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헌문란이라는 게 뭐냐에 대해서 91조의 그 두 번째 헌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하거나 네.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군병력을 동원해서 무장한 공수부대로 하여금 국회를 점거 폐쇄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감금 끄집어내서 국회 결의를 못하게 한 것. 이게 바로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계엄 사태가 있더라도 정말 전시사변의 경우에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의 권능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네. 예. 그건 왜 그러냐? 우리의 오욕의 헌정사에 대한 어떤 반성적 고려 때문에 나온 겁니다. 즉, 이 과거 우리 군사정부라든가 독재정부들이 이 계엄을 통해서 장기 집권이나 영구 집권을 획책을 한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87년 이 현행헌법이 계엄 선포는 반드시 국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사후적으로 그래서 국회가 해제 결의를 해서 요청하면 대통령은 즉시 해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과거 과거 우리 헌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대통령들이나 독재자들이 이 계엄 선포를 통해서 민주헌정을 마비시키고 중단시키고 헌정 질서를 파괴했던 뼈아픈 가슴 아픈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만약에 대통령령으로 의회를 해산해버리면 그렇죠. 네, 법률이 보장하고 있다면 그런 경우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유신헌법부터 시작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이 현행헌법에 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지금 계엄 선포를 하고 국회에서 해제 결의를 못하게 했다는 것은 정말 50년, 70년 독재 군사정부로 다시 되돌아간 거죠. 그래서 이번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점거하고 폐쇄하려고 했다는 것, 해산하려고 했다는 것, 이 자체가 우리 그 현행 헌법에 정말 지금 이 육공화국의 현행 헌법은 피로써 민주주의를 일궈낸 거거든요. 네.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헌법의 어떤 연역에 있어서 가장 그 진화된 가장 진보적인 네. 헌법인데 이거를 뒤집어 엎고 과거로 다시 회귀했다는 점에서 너무나 충격적이고 반헌법적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도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물론 헌재에서 기각 결정이 났지만 그때 제 기억으로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때 아마 노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해 주세요라는 말을 어디 시정연설인가 어디서 했을 겁니다. 예. 공식적인 석상에서. 예. 누가 봐도 대통령의 정치 개입인데 이거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게 헌재로 갔을 때 물론 기각된 걸 우리 결과는 알고 있지만 헌재에서는 헌법과 법률을 그 권한을 상실시키는 것이냐 이걸 따졌겠군요. 이 대통령의 이 발언이. 사실은 이제 우리 헌법에 탄핵 심판 제도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이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이제 탄핵 심판이 처음으로 더군다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들어왔는데요. 그 당시까지 헌법재판소에서도 선례도 없었고 이론적으로만 장관조차도 없었군요. 예, 없었습니다. 네. 이론적으로만 있었기 때문에 사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이 왔을 때 저도 언제 연구관으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지만 그때 재판관 플러스 연구관들이 다 공부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해본 적이 없어서. 예. 네. 그래서 실제 뭐 노무현 대통령도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상당히 좀 억울하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네. 이거는 도저히 정치적 폭거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은 지금 봐도 탄핵할 만한 사유가 아닙니다. 네. 기자회견을 하면서 열린우리당이 좀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지금 윤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의 어떤 행위와 비교할 때 그게 이제 결국은 대통령은 정책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정책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대통령이 최고의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책 중립 의무를 부과했던 거예요. 네. 그 정도를 갖고 탄핵을 한 거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론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때 결정을 하면서 많이 나왔어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대통령이 법을 위반하더라도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라면 왜냐하면 대통령 국민이 직접 선출한 민족 정당성 있는 국가 권력인데 함부로 파면할 수 없다. 그래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지 않으면 파면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 국민이 임기를 보장해서 신임했는데 그 신임을 배반하고 임기 중에 직무에서 배제할 정도의 어떤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 이론이 이제 그때 정착이 됐고, 근데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니까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탄핵소추 가결 정족수가 3분의 2로 유일하게 가결 정족수가 가중돼 있거든요. 대통령이. 그럼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이게 장관이라든가 뭐 검사 이런 사람들은 그 정도의 법 위반을 요구하지 않아요. 사실은 임명직 공무원이니까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만들어진 헌재의 어떤 이 법리가 그 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제 그대로 적용됐고 이번에도 이제 그때 완성된 어떤 형성된 법리가 계속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예. 쉽게 말해 중대안이 중요하군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그때 노무현 대통령 판결문에는 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은 나옵니까? 나옵니다. 위반은 사실 인정이 됐군요. 법은 위반되는 것은 맞다. 네. 그 뭐 그때 저희가 이제 연구한 게 그러면 대통령이 운전을 하다가 도로교통법만 위반해도 그럼 파면을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국헌을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심대하게 위반했느냐? 그거는 이제 내란죄에 있어서 국헌문란 목적이고요.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직무집행상
헌법 법률 위반은 꼭 국헌문란 목적이 아니더라도 네, 네. 가능합니다. 아, 모든 네. 법률에 대한 위반이 가능합니다. 네. 예. 근데 그 다만 중대 아니야. 그렇죠. 그 법 위반이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된 대통령을 임기 중 직무에서 배제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어야 된다. 네. 그리고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더 어떤 이익이 더 커야 된다. 네. 그 정도의 어떤 형량을 통해서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다. 이제 그때 이론을 형성을 한 거죠. 근데 그 다음 박근혜 대통령 때는 네. 법 위반이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법 위반이 어떤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봤고 국민의 네. 신임을 배반한 것이다라고 봤고요. 특히 제가 기억이 남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탄핵소추 가결 전에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본인의 어떤 잘못을 반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 탄핵 결정문에 보면은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될 책임자인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해놓고 어떻게 수사에 단 한 번도 협조를 하지 않았느냐. 이거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지키고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라고 해서 파면 결정을 내린 네, 하나의 이유가 네, 됐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번 윤 대통령의 어떤 탄핵 심판 절차에 뭐 서류 송달이나 이런 걸 거부하고 뭐 미온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연시키고 네. 수사에 불응하고 이거는 저는 탄핵 심판뿐만 아니라 수사 재판에 있어서도 매우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도 탄핵안이 인용될 가능성을 높인다. 그렇습니다. 예. 네.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 저 정치권 현안 좀 여쭤볼게요. 뭐 아시겠지만은 헌재가 9명입니다. 헌법재판관은 9명이고 예. 제가 알기로 7명인가요? 7명이 원래 이제 최소 있어야 예. 판결이 가능하고 맞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3명이 궐석이고 예. 그 대법관이 3명, 대통령이 3명. 근데 마침 국회목 3명이 계속 사실 그동안 민주당이 이게 정치적 지형이 유리하다 해서 일부러 임명을 안 하고 있었죠. 네. 예. 그러다가 지금 이제 임명을 하려고 국회가 3명을 추천했는데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333으로 네. 이제 나눠져 있는데요. 이제 국회 추천 몫이나 대법원장 지명 몫은 실질적 임명 권한이 국회와 대법원장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이제 형식적인 임명 절차 도장만 찍는. 예, 네. 이제 말하자면 이제 형식적 임명 권한만 있다고 봤고요. 지금까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이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서는 거의 뭐 시간적인 뭐 어떤 인터벌 두지 않고 대통령이 전부 다 임명을 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권한대행에게 뭐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냐 없냐를 다투는 것은 너무 법률적인 차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논쟁이다. 당연히 우리 헌법은 대통령과 국회로 하여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거고 네. 국회가 선출해서 절차적으로 임명 요청을 하면 당연히 임명을 해야 된다. 이거는 권한대행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이고요. 그리고 또 이걸 권한으로만 저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헌법상 대통령은 많은 권한이 있어요. 헌법에서 권한이 부여됐는데 그중에는 헌법기관의 구성에 관한 권한도 있습니다. 네. 자, 대법관 전부 임명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서. 그리고 헌법재판관도 임명을 해야 되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도 임명을 해야 되고. 네. 뭐 감사원장도 임명해야 되고. 이 헌법기관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다 권한이라고만 생각해서 내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우리 헌정체제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권한이라는 측면만 놓고 볼 게 아니고 그거는 임명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라는 의미에서 권한이지 이거는 당연히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만 되는 헌법상의 의무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대통령 몫의 3인이었다면 예. 이런 경우는 추천을 하지 그런 경우에는 아예 추천을 안 해버리면 되는군요. 그러면 예. 임명할 사람이 없으니까 논쟁 자체가 되지 않겠군요. 예, 지금 이런 경우를 상정할 수 있어요. 네. 지금 공석인 재판관 3명이 네. 국회 출천 몫이나 그 대법원장 지명 몫이 아니고 대통령 몫이다. 네. 그러면 권한대행은 적극적으로 권한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할 수 있다고 보시는군요. 예. 네. 그렇지만 헌재가 지금 6인 체제 아닙니까? 네. 최소한 7명도 안 돼가지고 지금 심리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헌재에서는 이제 효력정지 가처분을 해서 이제 심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비록 대통령 몫이라도 7명도 안 돼서 헌재가 법에 따라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때는 저는 1명을 임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권한 대행이라도. 왜? 헌법기관이 굴러가야 되니까. 그럼요. 당연한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대법관이 극단적인 예입니다. 대법관이 지금 13명, 14명인데 네. 지금 뭐 한 반수 이상이 다 뭐 사고로 직무를 행할 수 없게 됐다. 그러면 임명을 해야죠. 권한 대행이라도. 왜? 그래야 대법원이 굴러가니까요. 그럼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 권한 대행은 소극적 권한, 현상 유지적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는 것은 다른 기능에 문제가 없을 때 가급적이면은 자신의 권한을 자제하고 네. 국민에 의해서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고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게 원칙이지. 비상적 상황에서 국정이 운영돼야 되는데 그게 굴러가지 않으면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걸 우리 헌법은 일일이 규정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거는 당연히 권한대행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왜 권한대행에게 권한 범위를 정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네. 이런 경우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3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만약에 추상목 권한대행도 임명을 하지 않게 된다면 6명으로 헌재가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헌재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죠?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고 보도에 따르면 그중에 헌법재판관 6명 중에 1명은 나는 그렇게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계시나 봐요. 그럼 만약에 3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 판결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2달 정도면 빨리 날 것이다 했는데 계속 한없이 미뤄집니까? 저는 뭐 지금 그런 경우를 상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빨리 재판관이 임명이 돼서 네. 좀 완전체가 되든 뭐 7명 이상이 돼서 헌법재판관들이 부담 없이 그리고 결정에 대한 어떤 신뢰성을 정당성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제 네. 최상목 권한대행도 임명할 것으로 봅니다만 정말 이제 극단적으로 더 이상 충원이 안 됐다. 그럼 6명으로 전국 결정을 할 수 있느냐에 네. 대해서는 저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7명으로 심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효력 정지를 해서 6명으로 심리를 할 수 있게 했을 때 이미 근데 전원 찬성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네. 그건 이미 더 이상 충원되지 않으면 6명으로라도 재판을 해야 된다. 그 6명 중에 또 한 분이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 정확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최종 네. 결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도 네. 나중에 알려졌다거든요. 예, 네. 나중에 결정은 할 것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 헌법재판소가 이제 7명 이상이 이 재판을 심리를 하라는 것은 네. 최소한 7명이 심리를 하고 결정까지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6명으로도 심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심리만 하고 결정은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저는. 심리도 하고 결정도 하고요. 심리라는 것은 또 네. 결정을 하기 위해서 심리를 하는 거지 심리만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정말 충원이 안 된다. 그러면은 6명으로라도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요. 오늘 내란죄는 거의 못 여쭤봤는데 내란죄 말고 외란죄라는 게 있더만요. 예, 외환죄입니다. 외환죄. 예. 외국을 끌어들여
뭐 전쟁 같은 걸 유도하려고 했던 그렇습니다. 일부 언론이나 일각 정치권에서 대통령이 뭐 또는 그 김용환 전 국방부 장관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뭐 북한을 뭐 이게 공격을 유도하려고 했다라는 정황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저는 아직 뭐 확인되지 않았지만 만약 이런 게 입증되면 그건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국민들이 매우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라서. 뭐 오물풍선을 원점 뭐 타격을 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국지 도발을 유도한 후 뭐 개헌을 선포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 이적죄라고 해서 외환죄의 한 유형에 해당됩니다. 예. 근데 이제 북한과 직접적으로 통모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의 어떤 군사상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했다면 외국과의 연관 관계에서 그거는 외환죄의 이제 일반 이적죄나 국가보안법에 위반될 가능성은 있고요. 아마 그거는 향후 수사를 통해서 조금 더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아직 듭니다. 뭐 확인된 건 없으니까요. 이런저런 설만 나오고 있는데 그게 근데 형량이 내란죄보다도 더 셉니까? 거의 같습니다. 예. 거의 같습니까? 예. 내란죄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입니다. 예. 네. 그다음에 중요 임무 수행자는 예, 종사자는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게 또 군인과 일반인이 다르더군요. 예, 군인은 또 군형법. 군사반란죄에 이제 해당되거나 그러면은 더 높습니다. 사형밖에 없습니다. 군사반란죄는. 예. 법정형에. 우두머리가 아니더라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군사반란죄에 해당되는 한 매우 높다는 거고요. 지금 전두환 노태우의 5.17 전국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제 내란죄가 당시 적용돼서 1심에서 전두환 노태우에 대해서 사형이 선고가 됐고요. 2심에서 전두환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노태우에 대해서는 징역 17년이 선고됐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그것과 비교하면 이번 윤 대통령이 만약에 내란죄에 적용될 경우에 어떤 형량을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당시 2심에서 이제 사형죄에서 이제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감형했던 것은 당시 권성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이제 2심 재판장이었는데 항장은 불살이다. 전쟁에서 항복한 장수에 대해서는 죽이지는 않는다. 라는 그 유명한 이제 격언을 내리면서 무기징역으로 다 했는데요. 왜 항장이죠? 그 이후에 체포돼서 순순히 수사에 응했으니까. 예, 잘못했다는 취지의 반성을 했었기 때문에 백담사에서요. 예, 그 부분을 아마 감안해서 그 항장으로 표현을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사면해 줬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미 탄핵 심판은 시작됐는데 탄핵 심판의 절차와 또 논쟁 중인 법리적인 사항들 우리 헌법연구관 역임하신 노희범 변호사의 설명 들었습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